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신나게 자 뉴스 한번 전해드릴까요? 예, 드디어 수요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반 넘었습니다. 반 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바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 제약업 바이오업계에서 최초로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한 거라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어떤 하나의 고지를 좀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사상 처음으로 매출 3조 원을 넘은 거는 2022년이었어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이게 2022년이면 재작년이요? 재작년이요. 우와. 네. 자, 보시면요. 2022년에 매출은 3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죠. 뭔가 이게 딱 넘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단계를 뭔가 넘어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2023년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1조 1137억 원까지 1조 원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3조 6,900억 원, 영업이익이 1조 1137억 원 하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3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이익률이 좋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떤 그 신약 개발을 통해서 그 약품이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이 높아지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좀 평균적인 영업이익도 대략 한 10%로 우리가 잡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은 거의 30%라고 하니까 상당히 수익성 높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체 개발 신약보다는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CMO라든지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하는 CDMO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업계와는 영업이익률이 좀 다른 측면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생산 설비 규모는 60만 리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론자라든지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지 다른 CDMO 기업들이 있는데 그들보다도 훨씬 더 큰 생산 설비 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좀 많은 주문이 좀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5공장 지금까지 이제 60만 리터의 경우에는 4공장까지인데 5공장도 지금 빨리 짓고 이제 내년 4월쯤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였었냐면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위탁 생산 사업인 거잖아요. 근데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만들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약 업체에서 빅파마에서 이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다고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빅파마에서는 대체로 이제 약간 작은 물량을 먼저 맡겨보고 이 제품이 제대로 나왔는지 결과물을 확인한 다음에 그 신뢰가 쌓이면 그때 큰 물량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있었던 19건의 계약 가운데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이 9건이었던 만큼 좀 그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돌입한 건 아니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핫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항체 약품 접합체 있지 않습니까? ADC라고 해서 유도물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이제 올해 연말에 ADC 생산 설비도 갖춘다고 하니까 한번 얼마나 많은 빅파마들의 주문이 들어오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내일 모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한 판결이 나옵니다. 뭐 결심 공판이니까 이날 뭐 재판부에서 판결을 날 텐데 지금 그 주가 추이를 보니까 뭐 삼성바이오 올해 들어서 주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판결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쳤었죠, 확실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좀 삼바 관련해서는 내일 모레 정도의 또 다른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증권사 CEO들을 만나서 PF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좀 이 경고를 좀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경기 하강 국면에 가다 보니까 이런 류의 보도들이 좀 많은데 이게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은 이제 결국 손실을 발생하는 곳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좀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뭐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좀 혼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못 된다고 해서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부동산 PF 사업의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관련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 살을 벗겨내야 한다면서 PF와 관련해서는 그 전에 통상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부동산 PF가 좀 안 좋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그 금융회사로 전이가 되고 네. 금융회사가 힘들어지게 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좀 돌아올 때까지 조금 이걸 만기를 좀 연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유동성을 공급한다거나 대표적으로 재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하고서 한 올해 초에 네. 진짜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좀 부동산 경기가 좀 워낙 안 좋을 때 여기 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아니면 50년 만기 대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동성 공급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분양을 조금 더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기획재정부가 20% 에쿼티 얘기를 했는데 라는 얘기했던 게 이게 어떤 의미냐? 네. 지금은 이제 PF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의 자기 자본이 있으면 95%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중에 분양대금 받아가지고 갚는 그런 네. 방식이었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은 부동산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분양이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부동산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네. 개발만 하면 이거 완판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굉장히 작게 들어갔어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한 20% 정도는 자기 돈으로 해라. 뭐 80%는 외부에서 빌리더라도 한 20%는 자기 돈으로 하라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행사들은 땅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20% 자기 자본이 없는 약간 페이퍼 컴퍼니 네. 같은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복현 원장이 또 이게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과는 좀 다른 화법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100% 가까운 자기 책임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개발 시행하지 않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돈 빌리지 말고 네. 100% 자기 돈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 다 만들고 나서 팔아서 회수를 하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경직적으로 금융회사가 돌아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너무 작은 돈으로 있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 나머지 95%를 금융사가 떠안거나 네. 아니면 건설사가 부도가 경우에는 이제 분양자들이 좀 피해를 받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약간은 좀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CEO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단기적인 이익 목표에 연연해 PF 예상 손실을 너무 느슨하게 잡는 행위. 그러니까 분명히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좀 안 좋아지면은 이걸 충당금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네. CEO 입장에서는 지금 잡으면 자기 실적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많이 쌓아라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체질 개선 관련한 얘기도 좀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좀 경기 좋을 때 했어야 되는 얘기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이라는 거는 경기를 역행하는 성격을 좀 보여야 됩니다.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과열이라고 생각되면은 이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이렇게 대출을 좀 줄인다거나 네. 아니면 작은 공급을 좀 줄인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경기가 올라가면 거기다 돈을 더 밀어 넣어 가지고 또 과열시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꺾일 때는 더 심하게 꺾이게 만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금융회사들 특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네. 그런 습성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시장의 어떤 특성들을 보면 보험사나 이런 데는 한번 계약 맺으면 10년씩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경기 좋을 때는 이게 확 늘렸다가 네. 안 좋을 때는 확 줄였다가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CEO가 직접 챙겨달라라고 좀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그러니까 네. 금융회사가 만약에 이 리스크 관리 잘못해서 손실을 보게 되고 이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될 경우에 CEO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책임과 관련해서도 사실 금융감독 차원에서의 책임과 이복현 원장이 얘기하는 검사로서의 책임이 네. 약간 좀 모호하긴 해요. 근데 이번에 좀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 이렇게 PF 관련됐을 때 뭐 대마불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한 표현 정도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금융권 취재를 워낙 오래 출입을 워낙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좀 잘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까? 예. 네. 부동산 PF도 예전에 그 뭐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네. 2011년, 12년 그러니까 바뀐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은행이 엄청 많이 물렸었습니다. 아, 네. 그때 막 우리은행 이런데 엄청 물려가지고 그랬는데 네.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하니까 이게 요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이라든지 그 저축은행 사태도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저축은행은 조금 이렇게 엑스포저를 줄였지만 이게 돈 된다 싶으면 돈이 또 어디선가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론가 전이가 됐을 뿐이지 이 구조 자체가 변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그 기업 실적 발표 하나 전해드릴 텐데 LG 디스플레이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 4분기에 드디어 7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아유,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뉴스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힌트가 될 만한 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이제 실적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7분기 만에 4분기는 흑자로 전환되긴 했지만 결국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서 지난해 연간으로는 2조 원 넘는 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영업 손실이죠.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지난 그 4분기에 1,300억 원 정도의 그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천억 원, 8천억 원, 1조 900억 원, 8천억 원 이런 지속적인 영업 손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나마 이제 4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로 꼽히는 거는 아이폰 15 시리즈에 OLED가 탑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덕분에 일단 첫 번째로 OLED는 좀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아이폰 15에 탑재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돼서 1,300억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게 된 거긴 한데요. 일단 아직도 글로벌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TV 수요가 좀처럼 그렇게 회복되고 있는 국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매출도 줄었고 영업 적자도 났고 이런 상태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올해는 애플에서 신제품을 내놓기로 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아이패드에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이재용 회장이 4조 원의 그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에 들어가는 OLED를 생산하겠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생산하겠다라는 의지였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애플의 아이패드가 OLED를 탑재하고 나왔는데 그게 잘 팔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또 LG 디스플레이의 실적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을 떠올려 보시면 LG 디스플레이가 1조 3,6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또 그런 거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주주들한테 이제 증자 받아서 우리가 투자하겠다라는 의도였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LG 디스플레이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주식 시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 때문에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었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OLED로 사업 전환을 했는데 OLED가 사실 본격적으로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폰 15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패드까지 본격적으로 OLED가 적용되는 시기에 과연 이 기업들이 어떻게 정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LG 디스플레이는 자, 한숨만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LG 디스플레이 자체의 경쟁력이,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렇죠. 워낙 중국하고 직접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TV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고 여기서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증자가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증자가 되면 네.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좀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참 LG 디스플레이는 그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그러니까 회사. 사실 이런 거죠.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중국에게 밀렸다는 건 오케이 인정합니다. 뭐 네. 인정하지만 그러면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OLED라는 산업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 개화될 때 그 나오는 물량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물량을 잡으려면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약간 좀 밀린 거다 보니까 참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유구무원입니다. 다음 뉴스는 이거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 대한통운 2심에서 택배 노동자들과 택배 회사가 그 단체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 산업계에는 좀 특이한 노동 구조가 있는 산업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택배인데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택배 회사 소속이 아니죠. 택배 회사와 지역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지역 대리점이 개인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택배를 하시는 분들, 택배 배송을 하시는 분들이 택배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구조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해서 좀 소송을 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한통운 쪽에다가 이제 단체 교섭을 하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택배 기사들하고 저 대한통운하고 이제 그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사실 이게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그 대리점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냥 물량만 넘기면 그 뒤로는 이제 노동자들과 접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만약에 대법원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럼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 대한통운만 불만을 갖고 있냐? 그렇지가 않은 게 거기 택배 대리점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리점이 이제 거기서 그 수익을 봤었던 거죠. 그렇죠. 네. 택배 대리점에서는 오히려 그 이번 판결에 대해서 유감 입장을 낸 게 전국 2천여 개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다. 그러면서 대리점과 그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계약을 맺은 것들이 계약서가 종이장에 불과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는 대리점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한 것이고 하도급법과 파견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네. 이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상한 형태의 고용 구조를 갖는 경우는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게 각 산업별로 좀 특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맺는 것이 가장 좀 형평성 있게 좀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시는 분들, 그 자본가와 일을 하시는 분들 간에 좀 이게 좀 잘 균형이 맞춰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건데 2심에서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이제 그 대법원 판결도 1심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택배 산업의 노동 구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이게 대법원 판결 나고 나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네. 오히려 지금 사회적인 논의는 네. 이미 진작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을 때 그럼 이 노동 구조는 어떻게 바뀌는 것이 뭐 일을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본가 네. 사업자의 어떤 관계에서 좀 형평성 있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려고 쳐도 그럼 누가 주도해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이제 대한통운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그 택배 사업자분들과 직접 계약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중간에 껴있던 대리점 사장님들은 야 지금까지 우리랑 계약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누가 주도해야 되는지도 지금 좀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네. 그냥 개인적인 판단에는 정부가 판을 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부가 판을 깔아서 뭐 전문가들도 같이 들어오고 네. 이해관계자들도 들어와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 전에야 이제 네. 워낙 이해관계가 딱 틀이 잡혀 있으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얘가 손해 보고 이걸 이렇게 하면 제가 손해 보고 뭐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은 그 이해관계들을 한번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럼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구조에서는 뭐 누구는 바꾸자, 누구는 바꾸지 말자라 그랬겠지만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네. 좀 너무 뒤늦게 하지 말고 한번 공론회장을 다시 한번 열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금 정부가 이제 OTT,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곳들에게도 영화 기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영화 기금 부과를 왜 검토하고 있느냐?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영화 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안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화 발전 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면서 뭐 재정 확충이 힘들다, 그리고 이 업계의 형평성이 좀 불공평하다라는 그 요구의 목소리는 이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현재 영화발전기금을 어떻게 징수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영화발전기금은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표를 끊을 때 거기서 예. 3% 정도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떼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요즘엔 누가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겠습니까? 물론 가끔 가서 보지만 예전처럼 우리가 영화를 영화관 가서 보는 문화는 많이 사라졌잖아요. 대부분의 콘텐츠를 OTT에서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영화 발전 기금은 사실 우리 영화 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인데 대표적인 영화 그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OTT라는 곳은 영화 발전 기금을 내지 않고 영화관만 영화 발전 기금을 내고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침에 또 때마침 오늘 아침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구독자가 1,30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화면 껴 보시죠. 자, 지금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분기에만 1,300만 명이 늘어서 전 세계 글로벌 구독자는 2억 6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뭐 다른 국가의 영화 발전 기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은 구독자들을 이용하면서도 영화 발전 기금을 내고 있지 않은 거죠. 자, 사실 이게 뭐 나쁘다 틀리다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제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온 건데 뭐냐면 사실 산업 구조가 변하게 되면 그에 맞는 어떤 그 조세라든지 이런 게 변해야 되잖아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내연차를 예전은 아니죠. 지금도 내연차 타고 있지만 내연차를 탈 때에는 이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도로가 좀 보수가 필요할 때 쓰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휘발유를 넣을 때 여러분들의 이 휘발유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전기차는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더 무거우면 이제 도로교통 파괴도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금을 걷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행거리세로 전환하자라는 논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결국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OTT로 영화를 보게 됐으면 그 재원을 마련하는 통로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에서 작가, 배우 노조 파업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도 재방송 송출료를 OTT들이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던 파업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제 산업 구조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산업 구조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과거의 형평성과 지금의 형평성이 좀 달라졌을 때에는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교통 정리를 하는 일들이 좀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기조 기자 얘기 들으면서 제가 조금 신경 쓰였던 부분은 네. 세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부담금이라는 게 진짜 묘하거든요. 죄송. 아니 틀렸다는 얘기가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부담금을 일종의 세금처럼 생각을 하지만 세금은 아닌 세금인 듯 세금 아닌 세금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서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하는 방침을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진짜 정상적으로 걷어야 되는 세금이라 그러면은 네.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시대가 바뀌었으면은 그 시대 바뀐 거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게 묘한 그렇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걸 단순하게 뭐 OTT에다 걷자 말자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네. 이게 세금이라 그러면 세금답게 걷는 그런 것들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현대차 직원 이거 관련해서도 좀 건너뛰고서 네. 일본 수출 관련한 얘기를 조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본 최대 수출에도 작년에 무역 적자가 84조 원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네. 이게 그 일본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엔고로 일본의 어떤 그 수출이 굉장히 좋다, 네. 돈 많이 많이 벌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무역 수지가 9조 2,914억 엔, 그러니까 84조 9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가 늘었고 수입은 7%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제조업 국가, 그러니까 수출 제조업 국가라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게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이 좀 고령화가 좀 심해지고 거기서 일할 사람도 별로 없고 네. 거기다가 이제 N저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네. N저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의 제조업 설비가 해외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N고가 되더라도 그럼 수출 경쟁력은 좋아지겠거니 하지만 제조가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일본의 무역 적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그러니까 이게 무역 수지가 2010년을 기점으로 변했습니다. 네.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은 이제 그 아예 무역국에서는 흑적자국이 돼 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기는 뭐 수출 많이 하는 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0년 동안 여기서 이제 무역적자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자본 수지를 통해서 경상 수지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제조업 중심의 어떤 국가인데 이 제조업에 지금 뭐 일할 사람도 별로 없고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진짜 그 수익성이 낮은 제조업들 쪽은 국내에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도 뭔가 이렇게 되게 지탱했던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많이 퇴색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제조업 국가에서 좀 변화해 가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일본 제조업과 그 무역 수지를 네. 좀 보면서 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뭐 인구 감소는 뭐 우리한테는 피할 수 정해진 없는, 네. 미래고 또 청년층들이 또 그 제조업에 열악한 환경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뭐 그렇다고 열악한 데 가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중동 가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산업 구조 변화도 일본을 조금 참고해서 우리는 좀 더 부작용이 적은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전례가 있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프로 뉴스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